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2008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1997년 IMF나 2000년 닷컴 버블, 2008 리먼 사태, 2020년 코로나.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폭락이 옵니다. 그럼 내 머릿속에서 이제 시장이 진짜 계속 나빠지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틈에 23년도에 갑작스런 급 반등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자꾸만 증시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아지고 좋다고 생각하면 나빠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 생각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악재에 둔감해지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주변에서 시장이 어렵다, 나쁘다, 백날 얘기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이미 1997년 IMF나 2000년 닷컴 버블, 2008 리먼 사태, 그 전에 위기가 터지기 전에 항상 그랬습니다. 악재와 상승이 반복되는 형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강력한 쇼크가 한 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자꾸만 타이밍을 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08 금융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2000년 닷컴 버블이나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신흥국들의 수출 증가로 달러 벌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돈의 양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폭락한 주식장 대신 주택 쪽으로 사람들의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택 수요 증가로, 그러니까 주택이 GTX나 KTX나 이런 대형 호재들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돈의 유동성이에요. 매수 자금이 생겨야 주택을 사람들이 사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주택시장을 보실 때는 절대 호재를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돈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당시 주택시장은 저금리와 돈의 공급이 증가했고요. 좋은 대출 조건으로 큰 금액의 집을 사도 괜찮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현재 주택시장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택시장도 같은 맥락이죠. 당시 은행은 저금리로 수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게도 무작정 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 확대로 주택의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3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등급인 프라임과 2등급인 RTA, 3등급인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등급인데요. 당시 은행은 저소득층 등급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습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한도를 70%, 80%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신용 대출까지 끌어당기면 진짜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진짜 갑자기 7억이 돼봐요. 이런 아파트를 은행에서 7억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진짜 영끌까지 땡겨가지고 집을 사게 도와주는 곳이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갚을 여력이 생기지 않는 상황들이 와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 주택가격이 10억에서 7억까지 떨어졌지만 이런 위기가 한 번에 터지면요, 이 7억짜리가 또 3억이 돼버려요. 이러한 물건들이 경매로 쏟아지게 되면 10억짜리가 7억 되고 3억 되고 2억 되는데도 낙찰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자,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담보로 7억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10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7억 빌려주고 2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시장은 결국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2022년도 초부터 주택 전부 다 던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은행에다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보험사나 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띄게 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지금 이때와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영화 빅쇼트의 포스터인데요. 영화 내용 중에 이 집주인이 걔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옆집 걔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고요. 강아지 이름으로 집을 사는 거죠. 스트릿 댄서들도 집을 3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애완동물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 거죠.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려서 그 가능성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IMF가 터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전에 제가 폭락 옵니다라고 알려드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보유했고 내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얘기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폭락의 크기가 100이 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듣습니다. 근데 몇 프로를 듣냐? 한 5% 정도만 듣고 95%는 무시합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대기업 주식들 다 떨어집니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실로 벌어졌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비관론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다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22년도에 부동산 전부 던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몇 달 뒤부터 이 시장이 완전 무너졌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려서 그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저는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이런 측면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해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당시 강아지 이름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결과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 코로나 당시와 지금의 흐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당시와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IMF 때 있었던 그 위기, 석유파동 때 있었던 그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리먼 사태에 있었던 이 위기들이 다 뭉쳐진 형태가 앞으로 터진다고 했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던지시라고 했죠. 제가 22년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주택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폭락한다. 과정에서 상승, 결과는 폭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이 주택시장을 예측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위기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자산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폭발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2004년도에는 이 버블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돌입하게 됩니다. 17차례 연속으로 인상했고요. 2006년 6월까지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높아진 주택가격과 늘어난 가계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 현재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주택시장의 진짜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채, 세 채가 거래된 그런 실거래를 가지고 이 3000세대 전체의 시세를 정의하는데요. 자, 단 몇 건 가지고 이 거래가 활발하다? 실거래가 올라갔다? 상승했다? 진짜 문제는요, 누군가 나의 자산을, 나의 집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요, 그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은 한 번에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2005년 하반기까지 뜨거웠으나
2006년부터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유가증권을 샀던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그 은행에 투자한 기업들과 보험사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내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됐는데요. 2008년 9월이죠. 1990년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요. 2004년도부터는 초저금리 정책이었고요. 대출 이자율이 감소했죠. 이 당시는 이제 코로나 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때도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인 분들이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신용 등급 대비 대출 한도는 늘었고요. 대출 이자는 제로금리에 가까웠죠. 은행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상황이 오게 되면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때는요, 현재죠. 고금리 때는 1등급이나 2등급 같은 완전히 안전한 고객들한테, A급 고객들한테만 돈을 빌려주지만, 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1%예요. 그러면 1, 2등급한테만 빌려주면 은행이 실적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은행에서 한 일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등급 분들에게 무자비 대출을 뿌리게 되면서 은행 실적이 최대 실적을 찍게 되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대출을 뿌리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5%가 넘게 되니까 다시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신용 등급이 아니라 고신용이나 고소득층한테만 돈을 잘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2006년도 당시부터 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대출 이자율 증가하게 되었고요. 2007년부터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게 되었고요. 대출금 연체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대출자와 모기지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글로벌 투자자 손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게 미국 정부가 결국 파산한다는 얘기가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이 손실 처리해야 할 자산이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요. 미국 투자회사들은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나라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외국 투자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된 거죠. 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위기가 포착되고 줄 도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딱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동안 경제 성장기 때 돈을 버는 족족 기업이나 금융권들 나라에서조차 미국 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 맡겼던 돈들을 싹 빼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 번에 붕괴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왜 터지냐면 해외에서 돈을 왕창 빌려줍니다. 투자해줍니다. 이런 과정들로 그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특정 위기 때문에 돈을 빼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나라는 침몰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랬죠. 2008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완전 붕괴됐듯이, 자, 미국이란 나라가 거대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것을 특정 한 개의 나라가 돈을 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흡수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 많은 맡겼던 돈들을 다시 되찾아가면 미국 달러가 폭락하게 되고요. 미국 내 모든 금융상품들이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달러가 정점을 찍은 뒤에 이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전부 던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달러가 정점에서 완전 폭락하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초급등을 하고 미국 주식이 완전 폭락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서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관찰되고 폭락하는 이유들이 외국 투자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거나 국채시장이 붕괴되거나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달러가 일단 정점을 찍고 그 뒤에 그 자산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위기와도 가까워진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달러 가치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정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정점이 나오게 되면 달러를 던지는 고객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은 미국 내 모든 상품들이 폭락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위기를 미국 때문에 경험을 한 이유가, 미국이 위기이니까 미국에서는 이 돈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들인 한국 주식을 판 거예요. 돈을 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주식은 폭락하고 그 자금들은 미국이 위기였으니까 위기 자금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붕괴되려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많은 나라들이 미국 상품들을 계속 사줬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돈을 부었던, 뭐 주식을 샀든 국채를 샀던 그 많은 돈들이 미국에서 이탈하게 되면 미국은 쇼크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한 개의 나라가 미국에 돈을 맡긴 게 아니라 그 많은 돈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미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복 중에 있었던 시장이 다시 폭락하게 되었는데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이 감소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 제가 50%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떨어진다고 했어요. 주택시장은 우리가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주택시장이 한 50에서 70% 정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 금융권 경기 악화로 취업률이 하락하게 됐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해고 열풍이죠. 앞으로 2024년에 올 건데요. 해고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정말 귀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경지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샀던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게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집을 팔아버려요.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 하락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은 10년 이상 폭락이라고 했죠. 그러한 이유들이 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2008년 당시에 이 시장을 잠깐 볼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3만 전자 간다, 4만 전자 간다, 2021년도부터 9만 전자 때부터 폭락한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9만 전자 때부터 폭락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듯이 삼성전자 3만 전자 4만 전자 진짜 가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46% 폭락했고요. 삼성전자가 50%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쇼크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당시에 70%가량 빠졌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시에 63% 정도 빠졌습니다. 당시 안랩 같은 경우도 78% 하락했고요. 자, 나스닥 지수를 한번 참고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올 초부터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추락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간다라고 했죠. 쇼크가 오기 전에 급반등을 보인다고 했죠. 근데 그 급반등을 보였던 상황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상승,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크가 왔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승,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크가 왔죠. 안랩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크.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쇼크가 온다라고 했죠. 올 초부터 한 100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다가 자, 올 초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최근 그래프인데요.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왔죠. 똑같죠. 이 형태랑 2008년도에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쇼크 나왔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려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21년도에 삼성전자 9만 전자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1년도에는 대기업 주식 전부 다 폭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 떨어졌고요. 23년 초부터는 토끼몰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단타 치시라고 했죠. 그래서 테슬라나 삼성전자 꼭 단타 치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횡보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횡보 구간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쇼크가 옵니다. 이 쇼크라는 것이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분할 매도 하시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렸죠. 에코프로나 2차전지 테마주라고 했죠.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처럼 폭락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국엔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에코프로는 이 관계자분들이 내년에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진짜 위기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는 이 신라젠 차트하고 유사하게 갈 거라고 했어요.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요, 차트의 모양이 이러한 비슷한 모양으로 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내려가는. 에코프로 볼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태를 그리다가 내려가는. 그래서 어차피 투자의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폭락한다는 사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에코프로가 폭락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저는 이전 시간부터 이런 사실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했죠? 주식보다 아파트가 제일 위험하다. 아파트는 줄 도산하게 된다. 왜? 아파트의 규모 대비 매수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계속 갈 거라는 그 환상이 결국에는 깨지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떨어져? 에코프로가 어떻게 떨어져?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흐름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보유한 것은 절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제가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이 제가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을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제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가능성을 축소합니다.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두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위기들이 전부 다 겹친 것이 앞으로 올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택만큼은 전부 다 던지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주택과도 굉장히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결국에는 폭락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버블 관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테슬라,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은 결과만 놓고 보면 대폭락이 올 겁니다. 다만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부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투자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단타 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위기를 꼭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